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식 개장 시간도 미루고 비행기 이착륙도 잠시 멈추고 온 나라가 숨죽이다시피 했던 하루였습니다. 50만 수험생들은 바로 이 문구를 또박또박 적는 걸 시작으로 시험지를 풀어 내려갔습니다. 4년 만에 마스크 없이 치러진 수능이라 그런지 그 떨림과 간절함이 더 잘 느껴졌는데 오늘 시험장 풍경부터 김지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왜 늦었는지 물어볼 그런 여유도 없었거든요. 근데 빨리 타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이렌 켜고 그냥 바로 그냥. 학생들이 하나둘 시험장으로 들어옵니다. 부모님과 할머니까지 온 가족이 나왔습니다. 도시락도 정성껏 챙겨 들려보냅니다. 불고기하고 김치하고 이게 국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싸줬습니다. 우리 공주 화이팅! 엄마와 인사하고 시험장으로 향하기 직전 딸은 한 번 더 부모님을 찾습니다. 아빠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딸은 씩씩하게 걸어 들어가지만 부모님은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교문 앞에서 두 손 모아 기도하는 학부모들도 많았습니다. 잠 못 자고 또 스트레스 받고 어디 이제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많이 안쓰럽고요. 자녀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기 바라면서 눈시울을 붉힙니다. 엄마가 이제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아이를 챙겨줄 시간이 없었어요. 혼자와의 싸움을 매일매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미안하고. 시험장에 들어선 학생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정리한 노트를 살펴보고 양손을 맞잡고 긴장도 풀어봅니다. 그리고 8시간 뒤 드디어 시험이 끝났습니다. 기다리던 엄마에게 안겨 울기도 하고 친구들과 가벼운 장난도 칩니다. 오늘은 이제 가족과 오붓한 시간을 고기 사준다 하셔가지고. 지난해 시험을 망쳤던 반수생도 오늘은 웃었습니다. 작년에는 나올 때 거의 울면서 나왔는데 그래도 올해는 편안한 마음으로 그래도. 그동안 쌓은 노력을 모두 쏟아붓고 나온 표정은 모두 홀가분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이번 수능 킬러 문항은 빠졌어도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어와 수학, 영어 모두 어려웠다는데 이어서 성화선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올해는 수능 출제위원회에 킬러 문항을 점검하는 검토단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소위 킬러 문항을 배제하였으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 용어가 많은 지문이나 복잡한 그래프 등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위 킬러 문항이 배제되면서도 적정 난이도와 변별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어의 선택지는 정확히 이해해야 풀 수 있게끔 까다로웠습니다. 지난해 수능이나 9월 모의평가보다 어려웠다는 분석입니다. 수학에서도 복합적인 사고가 필요한 주관식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난 9월 모의평가에서 수학 만점자가 크게 늘자 최상위권을 가려내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올해 치러진 9월 모의평가와 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최상위권에 대한 변별력을 강화하다 보니 일부 문제는 공교육만으로 풀 수 있는지 없는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22번 같은 문제는 주어진 조건을 해석하는 그 과정은 아이들이 전혀 학습하지 않아요.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번 수능 성적은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N수생의 비율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올해도 이과생이 강세를 보일 걸로 예상됩니다. 국어, 수학 모두 이과 학생들이 앞설 수 있게 변별력이 높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과, 문과 교차 지원은 금년도에도 여전히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성적표는 다음 달 8일 수험생에게 전달됩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그간 날을 세워온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웃는 얼굴로 마주 앉았습니다. 두 정상은 멈췄던 양국 간 군사소통 채널을 복원하고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단속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수출 통제 같은 민감한 부분들은 남겨뒀지만 관계를 안정시키는 첫 발을 내딛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먼저 회담이 열린 샌프란시스코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장 정문에서 시진핑 주석을 맞았습니다. 38년 전 금문교 앞에서의 시 주석 사진도 보여주며 친근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CNN은 장소부터 앉는 자리, 음식까지 시 주석이 존중받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중국이 몇 달간 의전에 매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파일롤리 에스테이트입니다. 이날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이곳에서 대화를 시작한 미중 정상은 양국이 갈등을 키우지 말고 관리해야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바라던 군사 소통 채널도 복원키로 했습니다. Any concern about anything between our nations or happening in our region, we should pick up the phone and call one another and we'll take the call. That's an important progress. 미국에서 심각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도 함께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첨단 기술 수출 통제나 대만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방미를 반대하고 비난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티벳과 홍콩, 대만에서의 압박에 맞선 이들은 이날 시 주석이 주재한 만찬장 밖에서 친중 시위대와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만찬장 안에선 미국의 동반자가 되겠다는 시 주석에게 미국 기업인들의 기립박수가 쏟아졌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네, 이렇게 두 정상이 손을 맞잡은 건 각자가 느끼고 있는 위기감 때문이란 분석이 많은데요. 이번엔 바로 중국 베이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박성훈 특파원. 1년 만에 다시 만난 건데 중국이 그때보다 많이 부드러워졌다는 평가가 많죠? 1년 전에 비하면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라는 평가입니다.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대만 독립은 절대 불허한다며 날을 세웠는데요. 이번에는 수년 내에 대만에 대한 군사행동에 나설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미중 양국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관계 개선에 집중했는데요. 시 주석은 미국 기업인들과의 만찬에서 중국은 미국의 친구가 될 준비가 됐다며 특히 판다 외교를 지속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네, 얼굴을 붉히던 두 정상이 일단 화해 모드로 바뀐 건데 아무래도 각자가 처한 상황에 영향을 미쳤겠죠? 네, 한마디로 이 대선 빨간불이 켜진 이 바이든 대통령과 이 경제 빨간불이 켜진 시진핑 주석이 대립보다는 안정적인 국면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이해관계가 일치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1년도 남겨두지 않은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뒤지는 등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 가뜩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터지면서 국제적 리더십도 시험대에 오른 상태라 이 중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선거에 집중하는 게 필요했다는 분석입니다. 반대로 중국의 경우 이 부동산 위기와 내수 경기의 부진, 이 청년 실업률 상승 등이 겹치면서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시 주석 입장에선 경제를 살리는 게 급선무죠. 하지만 미국이 무역 제재나 반도체 기술 수출 금지 등 압박을 강화하면 이 중국 입장에선 경제를 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미국과의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는 게 필요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뒤돌자마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독재자라고 했잖아요. 중국도 그 얘기를 들었을 텐데 어떤 반응입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 불과 몇 시간 만에 시진핑 주석을 독재자로 불렀기 때문인데요. 앞서 지난 6월 시 주석을 독재자라고 칭해서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는데 이번에 한 기자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Dictator in the sense that he is the guy who runs a country that is a communist country that based on a form of government totally different than ours. 이어서 중국 정부는 곧바로 공식 반발했습니다. 역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这种说法极其错误，是不负责任的政治操弄，中方坚决反对。需要指出的是，总有一些别有用心的人企图挑拨、破坏中美关系，这也不会得逞。 네,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몇 시간도 못 간 것 같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네, 메가시티를 밀어붙이는 국민의힘이 서울시 김포구를 만드는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총선용 쇼 아니란 걸 보여주기 위해 우선 김포부터 전격 발의했다는데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등 혜택을 2030년까지 유지해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론 김포 주민들도 반대가 높고 야당 역시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가 김포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지난달 말 김포를 방문해 서울 편입을 제안한 지 17일 만입니다. 약칭 김포 서울 통합특별법으로 김포의 서울 편입 내용만 담았는데 구리와 하남 등에서도 요청이 오면 추가로 법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총선용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전격 발의하게 됐다며 내년 중 국회 통과가 목표라고 했습니다. 일부 정치인이 얘기하는 이게 쇼다, 총선용이다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법안엔 2025년 1월 1일부터 경기 김포시를 폐지하고 서울시 김포구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논란이 됐던 대입 농어촌 특별 전형은 2030년까지 6년간 유지한다고 명시했고 읍, 면 지역이 누리던 세금 감면과 지방교부세 혜택, 자치권한 역시 그때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포를 우선 편입하는 이유로는 주민들의 요구를 들었는데 여론조사상으론 정작 김포에서도 반대 비율이 더 높습니다. 조 위원장은 앞으로 여론이 더 좋아질 거라며 주민 투표 결과도 낙관했지만 뚜렷한 근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메가시티는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며 다수당인 민주당도 찬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와서 선거용이라면은 그야말로 그거는 어깃장을 놓는 거지요. 스스로들이 약속했던 거, 공약했던 걸 자기 부정하면 되겠습니까?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김포 시민이 요구하는 교통 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도 없고 야당을 설득할 의사도 없다면서 입법 의지가 안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다음 주엔 경남을 방문해 부산과 경남의 행정 통합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국민연금을 어떻게 손볼지 민간 자문위가 최종 보고서를 국회에 냈습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지금 9%에서 많게는 15%로 올리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정부도 그렇고 이를 받아든 국회 특위 역시 총선 전까지는 처리할 뜻이 없어 보입니다. 강나연 기자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속한 민간자문위원회는 크게 두 가지 안을 내놨습니다. 보험료율을 최대 15%로 올리되 연금이 한 달 소득의 몇 %인지 가늠하는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는 방안과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50%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현재 보험료율은 9%입니다. 한 달에 평균 300만 원을 벌었다면 지금은 27만 원인 보험료가 각각 45만 원, 39만 원으로 오릅니다. 자문위는 연금 받는 시기를 손보는 건 아직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일하는 기간이 늘어나면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당장 이거를 올리게 되면 소득 공백 기간이 너무 커져서 부작용이 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고려할 주제다. 정부 입장은 달랐습니다. 구조개혁에 해당되는 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소득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하나를 먼저 논의할 게 아니라 같이 봐야 된다는 생각으로. 정부와 자문위가 진단한 기금 고갈 시점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연금특위는 곧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정부와 자문위안, 가입자 의견 등을 종합하겠다고 했지만 이견을 좁히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총선 전에 우리 특위가 전체의 이 모습을 다 숙지를 하고 마지막 결심만 남겨놓은 정도의 상태로 논의를. 결국 최종 결정은 총선 이후로 또 미뤄지게 됐습니다. 표심을 살펴야 하는 여야가 선거를 앞두고 추진력 있는 연금 개혁을 하겠느냐는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겠다며 그간 달랐던 기관과 개인의 상환 기간, 또 담보 비율을 똑같이 맞추는 등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도 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정부 여당이 개인 투자자에게 불공정하다고 평가받았던 빌린 주식 담보 비율과 상환 기간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증권사가 갚으라고 요구하는 주식에 대해선 외국인, 기관도 개인과 똑같이 90일 안에 갚아야 합니다. 개인에게 보다 엄격했던 담보 비율도 똑같이 느슨해집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추가로 요구해왔던 시장 조성자 공매도 금지는 이번엔 빠졌습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6월 말까지 재개할 수 있게 할 것이고요. 하지만 그 제도 개선 사항이 충분하지 않다면은 그때 연장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게 기관 투자자 약 100곳에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안도 논의됐습니다. 3년 전 국회에서도 무산됐던 안인데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일단 시스템 구축하는 게 만만치 않고요. 그 증권 거래란 것은 사실상 이제 시간이나 타이밍이 중요한데 투자 기회를 방해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금감원은 글로벌 투자은행 3-4곳의 불법 공매도 정황을 추가 포착하고 조사를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지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 글로벌 투자은행 대표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유령을 만들어 유령극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드립니다. JTBC는 1년 전 반쪽짜리 아킬레스건이 유통되고 있고 환자들 몸에 이식됐다는 소식을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이 반쪽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뭐냐? 축구나 농구 같은 격한 운동하다 무릎 다치면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죠. 군 면제 대상이 되는 심각한 부상이라 수술해야 하는데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이 기증한 아킬레스건을 이식 재료로 써서 재건 수술을 하는 겁니다. 국내엔 기증자가 많지 않아서 대부분 미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JTBC는 이 수입 과정에서 아킬레스건을 반으로 자른 뒤에 온전한 인체 조직인 것처럼 속여서 병원에 유통시킨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굵기나 강도가 충분한지 검증도 안 됐는데 환자들 몸에 이식까지 된 거죠. 경찰이 오늘 반쪽 아킬레스건을 들여와 유통한 일당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환자가 6,500여 명, 빼돌린 요양급여가 100억 원에 달합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냉동 상태로 포장된 아킬레스건 조직입니다. 수입업체는 온전한 걸 들여왔다며 식약처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병원에는 반으로 잘라 팔았습니다. 이걸 반쪽으로 자름으로써 기능상의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 의사의 선택권에 제한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조직 이식 결과 기록서입니다. 반쪽 아킬레스건엔 알파벳 B가 적혀 있습니다. 이미 허가를 받은 거라 식약처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26개 업체가 병원 400여 곳에 반쪽 아킬레스건 6,700여 개를 납품했고 환자 6,500여 명이 이식받았습니다. 업체들은 이렇게 아킬레스건 하나를 2개로 쪼개 요양급여를 받았습니다. 또 아예 반쪽짜리를 들여온 것도 온전한 것처럼 속여서 허가를 받은 뒤 역시 요양급여를 타냈습니다. 이렇게 받은 요양급여는 모두 100억 원이나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8억 원, 나머지는 환자들 본인 부담이 72억 원입니다. 경찰은 업체들이 병원에 리베이트를 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납품 업체로 선정해달라며 고가의 수술도구와 현금 등을 준 겁니다.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들어가 아킬레스건을 환자 치수에 맞게 직접 자르는 등 수술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업체 직원과 의사, 간호사 등 모두 85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건보공단에는 반쪽 아킬레스건을 이식받은 환자 명단을 보냈습니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이 아니면 부당하게 받아간 본인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중국 칭따오 맥주 현지 공장 직원의 소변 영상 논란 이후 국내에서 칭따오 매출이 급격히 줄면서 국내 수입사가 급기야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엔 칭따오 대신에 일본 맥주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중식집 한 켠에 칭따오 맥주가 박스채 쌓여 있습니다. 제일 잘 팔리는 맥주였지만 지난달부터 판매량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루에 한 4-5박스 정도 나갔었는데 그 영상 이후로 한 30% 정도 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안 팔리면 어떡하지라고 사실 걱정을 꽤 하는 상황입니다. 식약처까지 나서 문제가 된 영상 속 공장에서 생산된 맥주가 국내엔 수입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소비자 반응은 냉랭합니다. 거의 매일매일 나갔는데 요새 안 차고 줄질 않아요. 칭따오 말고 다른 물건이 올라와요. 급기야 칭따오를 국내로 들여오는 수입사까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수입사 비어케이는 최근 사건으로 회사의 긴축 경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희망 퇴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수입 맥주 시장에서 부동의 1위였던 중국 맥주는 지난 6월부터 일본 맥주에 자리를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엔 1년 전보다 수입량이 절반 가까이나 줄었습니다. 일본과 미국 등 다른 국가 수입 맥주가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데 이번 방류 논란으로 수입 맥주 시장의 판도가 바뀔지 주목됩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 불리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이달 말까지 진행됩니다. 올해가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하는데 문제는 할인 행사가 할인폭이 크지 않아 소비자들 반응이 미지근하다는 겁니다. 정희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외 직구를 애용하는 직장인 임석현 씨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맞아 옷을 쇼핑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옷인데 국내에선 3배 가까이 비싸게 팔리고 있어서입니다. 해외 브랜드인데다 할인 폭이 훨씬 적었던 게 이유입니다. 이 제품은 지금 70만 원 선에 팔고 있고 하지만 이제 공식 해외 홈페이지에서 직접 사게 될 경우에는 한국 돈으로 환전하면 한 25만 원 정도에 살 수 있어가지고 TV 구매도 생각했지만 같은 제품인데도 파는 곳에 따라 20만 원 가까이 차이 나면서 가격 비교에 혼선을 겪었습니다. 할인 폭이 좀 클 걸로 좀 기대를 했는데 코리아 세일 페스타 자체에서는 그렇게 크게 건질 게 없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가지고 코리아 세일 페스타, 일명 코세페는 내수를 살리는 목적으로 2015년 처음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2,500여 개 업체가 참여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지만 소비자들 지갑은 좀처럼 열리지 않습니다. 중간 이윤을 남겨야 하는 유통업계가 행사를 주도하는 것도 그 배경 중 하나입니다. 제조사가 재고 처리를 위해 소비자에게 직판하는 미국과 달리 획기적인 할인율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제조업체로 하여금 파격적으로 할인을 해서 시장에 물건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뭔가 정책이 있어야 된다. 여기다 연말 시즌 유통업계가 각 브랜드를 내세운 별도 할인 행사를 병행하면서 코세페 취지는 더 후퇴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JTBC 정희윤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를 둘러싼 외압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수사단장이 항명을 했다고 주장해온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원래는 수사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던 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국방장관 측에서 수사 의뢰 대상을 줄여달라고 요청한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진희 당시 장관 보좌관과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김 사령관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다시 확인했지만 문제점이 식별되지 않는다고 언급합니다. 김 사령관이 수사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사실이 드러난 건 처음입니다. 또 수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지 않을 경우 언론과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거나 유가족에 설명하기 힘들다며 예상되는 문제점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실제 김 사령관은 수사팀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어. 하지만 박 전 단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입장이 변합니다. 조사를 했을 때 성역 없이 조사하라는 그 의미, 저희 수사단 인원들이 동요할까 봐 니네들이 한 거는 그거를 인정해 준다는 부분이고, 또 박진희 보좌관이 확실한 혐의자만 수사 의뢰하고 지휘 책임 관련자는 징계로 검토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수사 결과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돼 결재가 난 뒤입니다. 이 전 장관은 수사 대상을 넣고 빼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이와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보좌관은 장관 지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본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보좌관은 지난 인사에서 소장으로 진급해 육군 56사단장에 부임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지난 9월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서는 증강현실 기술로 만든 해군 구축함이 등장했는데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서 만듦새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세금이 아깝다는 말까지 나온 이 증강현실 구축함에 세금 1억 6천만 원이 들어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화문 한복판에 우리 해군의 핵심 전력인 정조대왕함이 등장합니다. 10년 만에 열리는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위해 해군의 주력 무기를 증강현실, AR 기술로 구현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함정이 흔들리더니 작아졌다 커지는 등 화면이 불안정합니다. 이 때문에 중계를 보던 시민들은 초보 수준의 질이라며 세금이 아깝다는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을 자랑하려는 취지와는 달리 조악하다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증강현실 기술을 선보이기 위해 들인 예산은 총 1억 6천만 원. 최초 계약금은 5천만 원이었는데 제작하다 보니 예산이 3배가량 증가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군 안에서도 최종 결과물에 대한 기대치에 떨어진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군 관계자는 최초 기획안을 보고 기대한 모습과는 달라서 당황했다면서 행사가 끝나면 관련 팀이 해체돼서 별다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국민적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무턱대고 과도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보다 반성과 평가가 우선입니다. 국방부는 내년에도 대규모 국군의 날 행사를 진행하겠다며 12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6년 전 수능을 하루 앞두고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아직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이들에게 최대 300만 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골목 전체가 흔들리고 가게에서 사람이 뛰쳐나옵니다. 그 위로 건물 외장재가 뿌옇게 먼지를 일으키며 떨어집니다. 2017년 11월 15일 오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이 난 경북 포항입니다. 그때 부서지고 내려앉은 아파트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엔 도서관과 보건소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복구 사업이 한창이지만 상흔은 아직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부서진 벽, 혹시 몰라쳐둔 낙석 방지망도 그대로입니다. 시민들 마음에 난 상처도 다 아물지 않았습니다. 공포를 느껴져요. 서울에는 깜짝 이래 놀라고 지진 오고 난 뒤에 공황장애가 있어서 약도 먹고 치료도 좀 받았는데 정신적 보상을 받을 길, 지진이 나고 6년이 지나서야 열렸습니다. 오늘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시민들 손을 들어준 겁니다.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 사업으로 촉발된 만큼 국가와 발전소 등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지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겐 300만 원, 한 번 겪었으면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위자료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트라우마, 스트레스, 이 위자료가 300만 원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포항 시민 전체가 청구 소송에 나서면 위자료가 1조 5천억 원 규모로 늘어나게 됩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확정했습니다. 땅을 사면서 통장에 300억 넘게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인데 지금 구속돼 있는 최 씨는 내년 7월까지 수감됩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원에 나왔습니다. 2013년 경기도 성남시에 땅을 사면서 통장에 349억 원이 들어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한 혐의입니다. 이 가운데 한 장은 땅과 관련된 소송을 하면서 법원에까지 제출됐습니다.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실제로 법원에 소송 증거로 제출되는지 모르셨나요? 지난해 7월 있었던 항소심 선고 때입니다. 징역 1년만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최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았다며 죄질이 매우 나쁜 데다 재범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최 씨는 여기서 죽어버리겠다며 고함을 쳤습니다. 경찰들이 끌고 나가 호송차에 태웠습니다. 오늘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틀리지 않았다며 징역 1년을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최 씨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제기했던 보석 신청도 기각됐습니다. 최 씨는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혁신위가 연일 충돌하고 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어제 대통령실에서 힘을 실어줬다는 취지로 말한 걸 두고 오늘 김기현 대표가 대통령 언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개 비판한 겁니다. 또 험지 출마라는 혁신위의 압박엔 내 처신은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불쾌감을 나타냈는데 혁신위는 당 지도부가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활동은 의미가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소신 끝, 생각 끝,
맡아서 임무를 좀 끝까지 그렇게 당과 우리가 필요한 거를 그냥 거침없이 해라 이런 신호가 와서요. 이 말이 나온 지 하루 만에 김기현 대표가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향해 대통령을 당무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돼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위의 불출마 혹은 수도권 출마 압박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당대표의 처신은 당대표가 알아서 결단할 것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힘을 실어주는 건 없었다며 당에서 알아서 하는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게다가 앞서 비례대표 당선권에 청년을 50% 할당하는 방안 등을 담은 3호 혁신안도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하면서 혁신위 활동에 또 한 번 제동이 걸렸습니다. 총선 기획단이나 공관위가 구성이 되면 그때 결정해야 되는 상황. 불가피 그런 시간과 그러니까 논의가 필요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오신환 혁신위원은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혁신위가 계속 안건을 내는 게 의미 없다며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위원장은 오늘 별도의 전화통화를 갖고 내일 면담도 하기로 했습니다. 갈등을 봉합할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JTBC 강연입니다.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병원이 하마스의 거점이라 주장하며 공격을 멈추지 않았죠. 이번엔 병원을 급습한 뒤 거기서 찾은 것들을 하마스의 흔적이라며 공개했는데 작전 기지로 볼 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알시파 병원을 급습했던 이스라엘군이 병원 내부 모습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From the building, we are going to do a one-shot video. One shot, no editing of all of the evidence that we have found just now in this building of the ship. 우선 MRI 검사실에 들어가 하마스의 흔적이라며 탄창과 수류탄 등 개인 전투 장비를 보여줍니다. 다른 곳에선 소총과 전투 조끼를 꺼내 보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장에서 발견한 노트북과 CD 등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증거가 더 있다고 암시도 했지만 What we have found, I think, is only the tip of the iceberg. 알시파 병원을 하마스의 심장부로 볼 만한 땅굴과 같은 결정적인 증거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다른 병원의 경우 땅굴 입구부터 땅굴 내부 모습까지 낱낱이 찍어 보여준 것과 대조적입니다. 영국 BBC 방송은 이스라엘의 작전은 주요 무기고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무기를 가져와 병원에 넣었다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국제기구들도 병원에서 작전을 편 것에 대해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Israel's military incursion into Al-Shifa hospital in Gaza City is totally unacceptable. Hospitals are not battlegrounds. 미국은 이번 병원 습격이 이스라엘군의 독자 작전이었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서울 곳곳에 남아있는 판자촌 마을 주민들은 겨울이 가장 겁나고 작은 소리에도 불안해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비닐과 합판처럼 불에 타기 쉬운 것들 뿐이라 매년 화재 사고가 잇따르기 때문입니다. 밀착카메라 한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비닐하우스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살던 80대 남성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이 났던 비닐하우스입니다. 지금은 원래 형태를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뒤를 보시면 나무 기둥이 새까맣게 타서 뼈대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덮어뒀던 천과 비닐이 불에 녹아내렸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타다 남은 베개, 그리고 옷가지들, 또 장판과 깨진 유리창이 뒤엉켜 있습니다. 1980년대 재개발 붐이 일면서 갈 곳 잃은 사람들이 모여 마을을 이룬 곳입니다. 원래 있던 비닐하우스 합판과 스티로폼으로 겨우 집 모양만 갖췄습니다. 하지만 모두 불에 잘 타는 곳들입니다. 좁은 골목에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 한번 불이 나면 피해가 큽니다.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잠 못 자요. 신경 안정제를 지금도 먹어요. 조금만 소리 나면 거떡 일어나서 나가세요. 수십 년 동안 화재가 이어졌지만 주변 환경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마을에 설치된 소방장비 보관함입니다. 불이 났을 때는 주민들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화재 당시는 사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안에를 보니 호스는 이렇게 있지만 주변에 물이 나오는 시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빗줄을 개살구지 뭐해. 물도 안 나오는 거 뭐 있으면 뭐 할 것이냐고. 전문가와 마을을 돌아봤습니다. 전신주 같은 경우에 이런 내용 보면 상당히 노후화돼 있고 가스통에 화염이 노출되거나 이랬을 때 혹시라도 이제 폭발의 위험성이라든지 대피도도 도움이 안 됩니다. 대피도를 보면 이 큰 길을 따라서 쭉 대피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대피를 하다 보면 오히려 불난 쪽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비닐 천막에 폐타이어를 올린 지붕이 보입니다. 낡은 전신주도 어지럽게 엉켜 있습니다. 1980년대 강남 개발 과정에서 쫓겨난 이들이 모여 생긴 또 다른 판자촌, 나루마을입니다. 40년 동안 불도 여러 번 났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어 계속 이곳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 탔었는데 내가 보이지도 못하고 앉았으니 임대를 해준다도 돈이 들어야 하잖아. 돈 때문에도 어디 나갈 수도 없고. 무허가 건물이어서 지자체도 대책 마련에 소극적입니다.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죠. 생명권을 지킨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안전은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사전적인 조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들은 불이 날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오늘도 밤잠을 설칩니다. 위험 요소들이 있다면 미리 손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화재가 난 다음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밀착카메라 한민정입니다. 교통법규를 어긴 차를 노려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겨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고액 아르바이트라며 대학생들을 모집해 사고를 낼 차에 태우기도 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흰색 자동차가 도로 공사 구간 장애물을 끼고 좌회전합니다. 뒤따르던 검은 차, 흰 차가 차선을 넘자 들이받습니다. 좌회전으로 끼어드는 트럭을 보고는 갑자기 고함을 지르더니 그대로 부딪힙니다. 일당 6명은 이런 식으로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95차례 일부러 사고를 냈습니다. 합의금과 보험금 등 7억 원을 받아 도박을 하고 돈이 떨어지면 또 범행 대상을 찾아 나섰습니다. 조금 살다 설치는데 아픈 일에 신용도 내고 이런 게 좀 이상하기도 했고. 또 다른 일당은 올해 1월부터 석 달 동안 27차례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3억 원을 타냈습니다.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공고를 내고 찾아온 대학생 등 20대들을 동원했습니다. 차에 타기만 하면 70만 원, 운전까지 하면 170만 원을 줬습니다. 신분증을 빌려주는 조건이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다가 인적 사항을 동의해서 병원 치료를 한 것으로. 하지만 같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타고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 신고로 꼬리가 잡혔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새벽 시간 문 닫은 음식점에 불이 나 60대 베트남 여성이 숨졌습니다. 아들과 손자를 보기 위해 2주 전 한국에 들어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이혜선 기자가 어떤 사연인지 취재했습니다. 벌건 불길은 이미 건물을 집어삼켰습니다. 소방관이 다가가도 사실상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새벽 시간 문 닫은 음식점에 불이 났고 40분 만에 모든 걸 태웠습니다. 고열에 타고 남은 건 한 줌재와 잔해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가 어디서 못 듣는데 집사람이 이제 그쪽에 전화를 한 거죠. 어떻게 해서 나오게끔 해야 되니까. 안에서 잠자던 60대 베트남 여성이 숨졌습니다. 이 여성 2주 전 한국에 왔습니다. 출전해갖고 온 건가 봐요. 알바한다고 했던 것이 이유 이렇게 된 거예요. 3년 전 한국으로 떠났던 아들과 5개월 된 손자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몇 년 만에 만난 아들은 여전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방 한 칸 나누기 힘들었고 엄마는 잠깐이라도 돈을 벌겠다고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엄마 좀 일하는 거 도와줘요. 우리 집 돈 없잖아요. 식당 일을 구했고 숙식 제공 조건이었습니다. 좋은 조건이라며 웃었는데 이게 마지막이 됐습니다. 열심히 하고 돈으로 건강 잘 하시고 또 잘 살아도. 평생 일만 했던 엄마.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건 화상 입은 영혼을 위로하는 베트남 추모식뿐입니다. 처음 본 시어머니를 하룻밤 사이 잃은 며느리도 울었습니다. 대사관 승인이 나지 않아 유해가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고단했던 인생, 마지막 길도 고달픕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평일인 오늘 전국에 비가 내렸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여전히 전국이 비구름대로 뒤덮여 있는데요. 비는 오늘 밤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밀려들면서 내일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찬바람도 오늘보다 더 강해지겠고요. 낮 기온도 3도에 그치겠습니다. 추위와 함께 내일은 첫눈 소식도 있습니다. 서울은 1cm 안팎의 약한 눈이 내리겠고요. 제주 산지에 최고 15cm 이상, 충북과 전북, 강원 산지는 최고 7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과 제주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어서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앞으로 전북 내륙에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비나 눈이 내린 지역은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1도, 대전 0도로 뚝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도 춘천 4도, 대전 6도로 춥겠습니다. 충청 이남과 제주는 모레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겠고요. 영하권의 추위는 주말 끝에 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